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거하게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일 겁니다. 컴퓨터로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때도, 여행 중 길을 찾을 때에도, 포켓몬을 잡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의 일상을 가능케 하는 모든 산업과 기관들이 이제는 대부분이 전기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동력을 유지합니다. 전기가 없는 삶을 지금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전기의 사용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고 대부분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전기 콘센트로부터 전기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이미 전기를 충전해 놓은 보조 배터리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소모되는 전기들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발전소를 돌리며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와 자원의 고갈이라는 그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전기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해온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바뀌어 버린 걸까요? 그 대부분은 결국 발열, 바로 열 에너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보았을 것이나 아직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 오늘은 바로 서머일렉트릭, 열을 전기로 바꾸는 열전 기술을 다뤄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20년, 충전기는커녕 전기와 자석의 존재만 알았던 그 시기, 덴마크의 과학자 한스 베르스테드는 강연 중 우연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낼 때 전선 주변에 있던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이었죠.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말은 전선에 흐르는 전기가 전선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전기와 자기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자기학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지요. 새어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던 그는 이 사실을 여러 곳에 널리 알렸고, 그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에스토니아의 약학 박사이자 과학자였던 토마스 제백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는 이었고 서로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틀 한 부위에 가열을 하면 그 부근에 놓인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진 도선 사이의 온도차가 자기장을 만든 것이었지요. 제백은 이것이 단순히 온도차에 의한 자기적 특성의 변화로 처음 받아들였지만, 웨르스테드는 도선 내부의 온도차가 전류를 흐르게 만들었고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나침반이 움직인 것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렇게 열에 의한 전기의 발생 혹은 열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실마리 서머일렉트릭에 대한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연구는 1822년과 1823년에 걸쳐 여러 물리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1834년, 프랑스의 시계장인 겸 물리학자 장 펠티어는 제백의 연구와 비슷하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붙였지만 이번에는 열을 가하지 않고 전류를 흘려봅니다. 그랬더니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향에 따라 두 금속의 접합부가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추후 켈빈경으로 알려지게 된 윌리엄 톤슨이 제백의 효과와 펠티어의 효과가 결국 같은 원리라는 것을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도선의 물질 구성에 따라 도선 사이의 온도차는 도선의 전기를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도선의 전기를 흘리면 도선 양단의 냉각과 가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이 두 과정을 각각 제백 효과 그리고 펠티어 효과라고 부르고 있죠. 제백 효과를 이용한다면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고, 펠티어 효과를 이용하면 전기만을 이용해 부피만 차지하는 냉매 없이도 휴대용 냉장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 보니 2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왔지만 그 목적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엄청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였죠. 역시나 같은 마음이었던 과학자들은 1950년대에 들어 이러한 효과들이 반도체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반도체 열전소자와 냉각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백과 펠티어 효과, 두 효과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제백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두 타입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성의 입자인 전자가 풍부한 음타입 혹은 N타입 반도체, 그리고 플러스 극성의 입자인 전공이 풍부한 양타입 혹은 P타입 반도체가 두 개의 기둥이 되어 붙어있죠. 이 두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 곧 전류를 의미합니다. 다만 입자의 극성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뿐이죠. 자, 이제 두 반도체 기둥의 한쪽에만 열을 가해봅시다. 뜨거워진 쪽의 입자들은 차가운 쪽으로 확산하면서 열평형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입자의 확산이 곧 전류이죠. 그렇게 형성된 전류는 흥미롭게도 두 반도체 속 확성되는 입자의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확산 방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기를 형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외부에서 가해진 열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반도체 쌍을 수십 수백 개로 배열하여 보다 큰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기를 인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반도체 쌍에 인가된 전기로 인해 입자들이 강제로 이동하게 되면서 반도체 쌍 양단의 온도차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한쪽 면을 활용하면 우리는 전기로 구동하는 냉각기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펠티어 효과입니다. 이 기술의 발견과 이해는 과학자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곧이어 우주 개발에 이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주 탐사선에 공급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전지는 태양으로부터 벌어지는 탐사선에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열 자체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전 기술은 우주 개발에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었으며, 이 기술은 실제로 목성을 탐사했던 보이저호와 화성의
중의 로보인 큐리오시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열을 그대로 전기로 발전시켜 오랜 기간 동안 태양의 빛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우주 공간에서의 과학적 발견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강한 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의 곳곳에서 버려지는 열들, 즉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 나오는 발열, 에어컨 실외기로부터 나오는 발열, 자동차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발열, 좀 쉬려고 하면 꼭 뭐 일이 생겨서 나오는 발열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이미 소모되고 난 후 의미 없이 방대하게 버려지는 열들을 다시 전기로 바꾸는 일일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에너지의 3분의 2 이상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열로 헛되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열을 포집하여 전기로 변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투명하기만 한 열전 기술의 난관은 바로 변환 효율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열전 기술의 핵심은 온도차에 있습니다.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닌 열전 소자의 한 면의 온도가 다른 면보다 높아야만 하죠. 따라서 이러한 열전 소자의 성능은 그 소자를 구성하는 반도체 등의 물질이 가지는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온도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전기전압, 그리고 실제 그 온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물질 내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전압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전기전도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고, 열전도도는 오히려 낮을수록 온도차를 온전히 전기 발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요. 우리는 이 G표를 통틀어 GT라는 성능지수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GT 값이 4를 넘어야 펠티어 효과를 이용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무겁고 부피가 큰 냉매 기반의 냉장고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제맥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곳에서 버려지는 열들을 전기로 바꿔 쓰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세기 말까지도 이 GT 값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실온 근처에서 1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GT 값을 높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열전 소자를 구성하는 N형 및 P형 반도체 내에 전자와 전공 같은 입자의 수를 높이는 것일 텐데, 의외로 간단하지도 않은 것이, 입자의 수를 늘리면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지만 온도차에 따라 형성되는 전압은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열 전도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는 최적의 입자 농도 한계가 정해지게 되고, 그 한계로 인해 실제 상용 제품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연구가 시들해져갈 무렵 포기를 모르는 과학자들은 21세기에 시작을 알리며 그동안 발전해온 재료공학 기술과 에너지밴드 구조공학, 나노기술 등을 활용해 더 나은 재료를 탐험하고 더 효과적인 공정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새로 나온 소스는 다 버무려 보면서 최적의 열전 소자를 찾아 나선 과학자들의 노력은 다행히 결실이 되어 돌아오는데요. 2010년 이후 비스무스 텔루라이드나 납 칼코게나이드 화합물 등으로부터 무려 2 이상의 GT를 갖는 열전 소자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2014년 네이처에서는 이런 종류의 물질들의 한계인 물질 자체의 희소성이나 납의 독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화합물인 주석 셀레나이드만을 이용해 온도는 비록 600도가 넘는 환경이었지만 무려 2.6이라는 기록적인 GT 값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150년을 넘게 1에 머무른 성능을 20년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향상시킨 것이었지요. 결국 이런 기록이 가능해진 이유는 앞서 말했듯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물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발전하면서 화합물의 특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나노 공정 기술들이 뒷받침되면서 최적의 열전 소자 제작을 위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되었기 때문이었죠. 흥미로운 최근의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물질을 그대로 붙이거나 물질 속 전자의 농도를 조성하기 위해 단순히 불순물을 도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혹은 전공의 농도가 다르게 도핑된 반도체 물질을 나노 크기의 알갱이로 부숴서 골고루 섞고 고온의 압력으로 다시 붙이는 형태의 열전 소자 물질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2011년 나노레터 논문에서는 도핑된 실리콘 나노 알갱이와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 나노 알갱이를 혼합하여 고온에서 압축한 형태의 열전 소자를 발표했는데요. 하나의 열전 소자 물질 내에 도핑된 영역이 나노 크기로 골고루 분포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 형태를 우리는 변조 도핑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 내 전자나 전공의 농도를 바꾸기 위해 도핑을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른 불순물 원자를 집어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들은 역설적으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었지요. 따라서 이러한 변조 도핑 방식은 물질 내에 일부는 도핑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도핑되지 않은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는 높이면서도 동시에 전자의 이동도가 향상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열전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3월 30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서는 이러한 변조 도핑 방식을 이용해 심지어 유기물을 이용해서도 괜찮은 성능의 열전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브렌 기반의 이 유기 반도체 물질의 열전 소자로서의 가능성은 이제 이 기술의 응용 범위가 유연한 필름 형태의 열전 기술 응용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열전 소자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전기를 제공하거나 냉각 기능을 제공하기에 여전히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높은 효율의 열전 소자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모든 전자기기의 발열이 다시 전기로 재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인체의 체온만으로도 스마트 시계가 충전이 되는 시대가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정말 온다면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체온을 높이기 위해 헬스장을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소의 전기 발전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기후
기후변화에 대한 현 시대의 걱정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느냐에 있습니다. 열전 소자의 원리는 멀리서 보면 간단합니다. 온도차에 따른 전자의 이동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그 사이의 열 자체에 대한 이동은 최소화하는 것. 우리는 현재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물질들을 조사하고 그 물질들의 화합물을 만들고 내부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다르게 조성해보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시도들 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다양한 방법들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외로 생각보다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기존의 관념을 깨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래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등장한다면 그 주인공은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시대적 인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기왕이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다른 전기 기술보다 더 짜릿한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